독도는 우리 일본 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웅성웅성되던 그곳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게 쏘아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걸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국제경제포럼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미국 전략 분석관 잭슨 포드가 발표 자료를 펼치더니 한국이 빠진 아시아 전략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대신 도쿄와 베이징만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포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대표 하라 요시츠구의 어깨가 살짝 으쓱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 옆에 앉은 중국 대표 정 하이린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한국은 중간 플레이어로 분류됩니다. 포드가 덧붙였죠. 중간 플레이어라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꽉 쥐었습니다. 미국조차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라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기술의 모방자죠. 일본이 개발한 기술을 따라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 하이린이 마이크를 잡더니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히토류 공급을 끊으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대로 멈춥니다. 그 정도로 의존적인 구조죠. 그가 뒤로 몸을 기대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 동남아 국가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없는 아시아 전략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나란히 한국을 견제하는 구조라니. 평소에는 서로 대립하던 두 나라가 한국 문제에서만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어요. 포드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었고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포드가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략적 가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반박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였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혹시 최근 한국의 반도체 생산량 변화를 확인해 보셨나요? 포드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 그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하라가 끼어들었어요. 생산량보다 기술력이 중요하죠.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소재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히토류 없으면 한국 공장들은 가동할 수 없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실제 상황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최근 2년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한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포드는 계속해서 일본과 중국 중심의 전략을 설명했고 하라와 정은 한국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데이터들을 차근차근 점검했습니다. 명동 소비 패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생산량, 도시광산 현황, 히토류 대응 전략까지 모든 숫자가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다음 순서는 한국 대표의 발표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포드는 약간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하라와 정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단상에 올라가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의 실력을 보여줄 때였어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현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어요. 모두가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큰 기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실제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명동 거리 사진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포드가 대답했습니다. 서울 명동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리는 언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명동 방문객 언어 분석 차트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차트를 보고 있던 참석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가 23%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어가 18%, 영어가 22%, 독일어가 12%예요. 명동에서는 실제로 프랑스어가 중국어만큼 자주 들립니다. 저는 잠깐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정하이린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죠. 유럽과 미국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은 중국 관광객보다 3.2배 높습니다. 구매 품목도 다르고요. 중국 관광객들은 주로 화장품과 의류를 사지만 유럽과 미국 관광객들은 전자제품과 한국 브랜드 제품을 선호합니다. 포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 의존적 경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 관광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해요. 나머지 77%는 다른 국가들이죠. 하라 요시츠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관광 얘기고 기술은 여전히 기술 얘기를 해보죠. 저는 그의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어요. 방금 전에 일본 기술에 의존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건 영토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하라가 피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기술 의존도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독도 위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2024년 6월에 촬영된 독도 위성 사진입니다. 한국의 자체 기술로 찍었죠.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는 우리가 설치한 최첨단 해양 관측 장비들이 있어요.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GPS 좌표도 국제해양법상 경계선도 모든 게 명확합니다. 저는 국제법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하라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심한해연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있죠. 그런데 같은 해 을사능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 일이었어요. 국제법상 무효라는 게 명확합니다. 저는 국제 판례들을 차례로 보여줬어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유엔 해양법 협약, 여러 국가들의 유사 사례까지 모든 자료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일본 기술에 의존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지루해하던 참석자들이 이제는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포드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포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자체 위성으로 이런 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이미 2013년부터 아리랑 위성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은 해상도가 0.3N급이에요. 이 정도면 지상의 자동차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정하이린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도 해보죠. 저는 그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는 듯 웃었어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국의 히토류 대응 전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회의실을 다시 둘러봤어요. 분위기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드는 계속 메모를 적고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의 기술 수출 현황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하라와 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히토류 얘기를 해보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며 정하이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멈춘다고 하셨죠?
저는 확인차 물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9%를 담당하고 가공 및 정제는 90%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대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79.8%거든요. 정이 득이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숫자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놓치신 게 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비축 현황 그래프였어요. 한국은 현재 2년 6개월치 히토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등 핵심 히토류는 3년치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포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년 6개월이면 상당한 양인데요.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음 차트를 보여줬어요. 더 중요한 건 도시광산이에요. 정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광산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폐전자 제품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휴대폰 1톤에는 금이 280G, 은이 1.5kg 들어있어요. 천연 광산보다 효율이 훨씬 높죠. 제가 준비한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NH 리사이텍 공장 모습이었어요. 이곳에서는 폐반도체 웨이퍼에서 금과 은을 분리해냅니다. 순도 99.999%까지 정제할 수 있어요. 저는 공장에서 찍은 실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도시광산 자원 가치는 50조 원으로 추정되고 매년 4조 원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외신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도시광산 기술은 분쟁 광물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아동 노동이나 환경 파괴 같은 문제가 없어요. 포드가 메모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삼성전자는 이미 제품에 들어가는 금의 일부를 재활용 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NH 리사이텍 같은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벨기에 유미코어, 일본 도하에서도 가져오고 있어요. 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분쟁 광물이 아니라는 인증도 받았고요. 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이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변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저는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호주, 베트남, 캐나다, 그린란드 등과 히토류 공동 개발 협정을 맺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는 광산 개발 사업을 직접 협력하고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핵심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과 심광물 작업방 같은 다자간 협의체의 핵심 멤버예요. 미국, 유럽, 호주, 일본과 함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잭슨 포드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설계된 대응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히토류 대응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1단계는 비축, 2단계는 도시광산과 재활용, 3단계는 공급선 다변화입니다. 정이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실제 수치를 보여드리죠.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광산 산업 규모는 25조 원입니다. 이는 국내 금속자원 수요의 25%를 대체하는 수준이에요. 문제는 희소금속 회수율이 아직 1%에 못 미친다는 건데 이 부분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 개발 로드맵을 보여줬어요. 2030년까지 희소금속 회수율을 10%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달성되면 중국 의존도를 현재 79.8%에서 40%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포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년 6개월 비축분의 도시광산 기술까지 이 정도면 상당한 안보 역량인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 기술이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등 히토류 없이도 작동하는 배터리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도 선도하고 있어요. 포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설계된 대응이네요.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까지.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정을 바라봤어요. 히토류로 압박하신다면
우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년 6개월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 사이에 대안을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정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 없는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중간 플레이어라고 했던 잭슨 포드가 계속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 대표단의 또 다른 인물인 루이스 월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포드의 초기 평가를 수정해야겠습니다. 월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국은 준비된 동맹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미국 대표단 내에서도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월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방금 본 히토류 대응 전략만 봐도 그렇습니다. 2년 6개월 비축분의 도시광산 기술, 공급선 다변화까지 이 정도 수준의 전략적 대비를 갖춘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다시 봐야겠네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미기술 협력 현황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은 단순한 지원 마이너스 피지원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이에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보면 미국이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이 제조를 맡는 분업 구조가 완성되어 있어요. 포드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애플의 어시리즈 칩을 예로 들어보죠. 미국에서 설계하고 삼성과 TSMC에서 제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제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은 3나노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술 수준 비교 차트를 보여줬어요. 현재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의 삼성과 TSMC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동등한 파트너인 셈이죠. 유럽 대표 안나 피에트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도 한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특히 도시광산 기술과 공급망 다변화 부분을요. 저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어요. 한국은 언제든 기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에트로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히토류 대응 전략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어요. 특히 도시광산 분야의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월시가 끼어들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지원받는 동맹국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기술을 공유하는 파트너였네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 한국의 기술 자립도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 자립도는 85%입니다. 반도체 92%, 배터리 94%, 조선 96%, 자동차 89%. 이 정도면 독립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어요. 포드가 메모장에 뭔가 적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 자립형 파트너. 맞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원받은 적은 있어도 신뢰는 스스로 쌓았거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깊이 와닿았나 봅니다. 월시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한미 전략 연결성을 다시 평가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있었네요. 저는 한미 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추가로 보여줬어요. K-방산 수출, 원전 기술 협력, 우주 개발 파트너십까지. 한국은 이미 미국의 핵심 기술 파트너예요. 피에트로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동맹의 재정의가 필요하겠네요. 하라 요시츠구와 정 하이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거든요. 포드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중간 플레이어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네요. 기술 자립도가 이 정도라면 전략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동맹은 일방적인 지원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런 파트너십을 원하고 또 그럴 능력도 있어요. 월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한국을 다시 봐야겠네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피에트로도 동의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겠어요. 저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처음에 중간 플레이어라던 평가가 핵심 파트너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하라 요시츠구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나 봐요. 잠깐만요. 하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여전히 좁고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국토도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라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조가 중요하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수직 통합형 기술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포드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수직 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죠. 저는 반도체 생산 과정 도표를 보여줬어요.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의 월시가 답했습니다. 미국도 제조 부분은 대부분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은 설계는 강하지만 제조는 약해요. 중국은 조립은 되지만 핵심 기술이 부족하고요. 일본은 소재와 장비는 좋지만 시스템 통합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각국의 기술 생태계 비교 차트를 보여줬어요. 한국만이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2024년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 42%, SK 하이닉스 31.1%, 합치면 73.1%입니다. 전 세계 디램의 4분의 3을 한국에서 만들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어떨까요? 삼성 35.6%, SK 하이닉스 18.7%, 합쳐서 54.3%예요. 전체 메모리 반도체로 보면 한국이 61%를 차지합니다. 하라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생산성 얘기를 하시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1인당 반도체 생산성은 일본의 4.8배입니다. 하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한국의 반도체 생산 인력은 33만 명인데 연간 생산액이 130조 원이에요. 1인당 3억 9천만 원을 생산하는 셈이죠. 일본은 1인당 8천만 원 수준이고요. 포드가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지만 전체를 가진 나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강점은 완결성이에요. 모든 기술 단계가 국내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덜 민감합니다. 배터리 산업 차트를 보여줬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52.9%를 차지합니다. 원료 조달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럽의 피에트로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직 통합 구조는 정말 드물어요. 조선업도 보시죠. 저는 계속 자료를 보여줬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조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해요. 특히 LNG선은 9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월시가 놀라며 물었어요. 90%라고요? 네. LNG선 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이에요.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송하는 기술인데 이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저는 LNG선 기술의 복잡성을 설명했어요. 멤브레인 탱크 기술, 단열 시스템, 가스 제액화 기술까지 모든 게 한국의 독자 기술입니다. 하라가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3위예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아이오닉5, EV6 같은 모델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상을 휩쓸고 있죠. 포드가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톱3에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연결 구조를 보여줬어요. 반도체 기술이 자동차에 들어가고 배터리 기술이 조선에 적용되고 조선 기술이 해상 풍력에 쓰이는 식으로요. 피에트로가 감탄했어요. 정말 완전한 생태계네요. 한국이 작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하라를 바라봤어요. 모든 기업과 연구소가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요.
협력과 소통이 쉽죠. 이런 밀도 높은 혁신 생태계는 크기로는 만들 수 없어요. 하라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멀씨가 메모를 보며 말했어요. 작지만 완전한 구조, 이게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크기가 아니라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작지만 모든 기술 단계를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정 하이린이 다시 자신감을 찾은 듯 일어났습니다. 기술 얘기에서는 밀렸지만 시장에서는 자신이 있나 봤어요. 기술은 그렇다 쳐도 소비자들은 결국 가격을 봅니다. 정이 말했어요. 테무와 쉬인이 미국 소비자들을 점령하고 있어요. 한국 제품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이커머스 시장 분석 자료였어요. 테무와 쉬인의 환불률을 아세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어요. 테무 27%, 쉬인 23%입니다. 4명 중 1명은 제품에 만족하지 못해서 환불을 요청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어떨까요? 아마존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환불률은 3.2%, LG전자는 2.8%예요. 10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멀씨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 차이가 뭘 의미하나요? 신뢰의 차이입니다. 저는 다음 차트를 보여줬어요. 소비자들이 한 번 산 제품을 다시 사는 비율, 즉 재구매율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재구매율 비교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재구매율은 평균 15%예요. 한 번 사보고 실망해서 다시 안 사는 거죠. 반면 한국 브랜드는 73%입니다. 한 번 사본 사람 10명 중 7명이 다시 사요. 피에트로가 놀라며 말했어요. 엄청난 차이네요.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미국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2030년 여성층의 브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20, 30대 여성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를 중국 브랜드보다 3.7배 더 선호합니다. 특히 화장품, 패션, 전자제품 분야에서요. 정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답이 재미있어요. 저는 소비자 인터뷰 내용을 보여줬어요. 한국 브랜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신뢰를 파는 브랜드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포드가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철학을 수출하는 나라. 정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K-뷰티, K-패션, K-푸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치와 철학 때문이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올리브영의 2024년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140% 증가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오는 거죠. 명동, 강남, 홍대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멀씨가 물었어요. 그런 트렌드가 지속될까요? 지속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 진출 현황을 보여줬어요. 맘스터치, 할리스, 메머드 커피 같은 한국 F&B 브랜드들이 일본에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어요. 미국 파이브가이즈 본사가 일본 사업권을 한국 법인에 맡길 정도로요. 피에트로가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더 놀라운 건 서비스업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요. 의료 관광 분야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신뢰를 받고 있거든요. 정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오히려 한국 제품들이 더 비싸게 팔려요.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프리미엄 현황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아이폰과 갤럭시의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소비자들이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죠. 포드가 정리했어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을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에요. 저는 강조했어요. 가격으로 경쟁하면 언젠가 더 싼 곳이 나타나겠지만 신뢰로 경쟁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멀씨가 감탄했어요. 정말 철학을 수출하는 나라네요. K- 브랜드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어요.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사는 거예요.
한국 브랜드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쩡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가격 경쟁력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실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결국 미래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회의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핵심 기술 파트너십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각국 대표 기업들이 향후 5년간 협력할 파트너를 공식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진짜 테스트였거든요.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나라를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요. 첫 번째로 애플 대표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향후 5년간 삼성전자와 반도체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 대표의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3나노 공정부터 차세대 1나노 공정까지 삼성과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하라 요시츠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거니까요. 두 번째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기술 공동 개발을 확대합니다. 테슬라 대표가 발표했어요. 4680 배터리 기술 개발부터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까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정 하이린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있는데 한국을 선택했거든요. 인텔 대표가 나왔습니다. 인텔은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확대합니다. 우리의 차세대 CPU를 삼성의 3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했어요. 포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 기업인 인텔이 미국 내 생산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한 거니까요. BMW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BMW는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BMW 전기차에는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피에트로가 감탄하며 메모를 적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일본 도요타 임원 이시다 유마가 나온 거였습니다. 도요타는 이시다가 잠깐 멈췄어요. 하라를 살짝 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도요타는 한국 배터리로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SK용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예정이에요. 하라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일본의 대표 기업인 도요타가 한국을 선택한 거니까요. 발표는 계속 이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까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월시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말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네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업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가격만이 아니라 기술력, 안정성, 신뢰성을 모두 고려하죠. 포드가 메모를 보며 말했어요. 애플, 테슬라, 인텔, BMW, 도요타까지 전방위에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네요.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 거래처가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10년, 20년을 함께 갈 파트너로 한국을 본 거죠. 동남아 대표들도 연이어 발표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모두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피에트로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이 동맹이 아니라 중심이네요. 포드가 메모장을 보더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중간 플레이어라고 평가했는데 완전히 틀렸네요.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인정받았거든요. 월시가 추가로 말했어요. 미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겠어요. 지원하는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국은 언제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라와 쩡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피에트로가 정리했어요. 결국 기업들의 선택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숫자로는 알 수 없는 진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포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은 크기가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나라네요. 그리고 그 질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가치가 인정받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실력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미래를 제시할 차례였어요.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포드는 계속 메모를 적고 있었고 월시와 피에트로는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하라와 정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요. 따자 기술협력연합을 제안합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협력은 양자 간에 이뤄졌어요. 미국, 한국 유럽, 한국 동남아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월시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각국이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보여줬어요. 미국은 설계와 소프트웨어, 한국은 제조와 시스템 통합, 유럽은 소재와 환경기술, 동남아는 조립과 물류를 담당하는 식으로요. 피에트로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핵심은 상호 의존이 아니라 상호 보완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각국이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구조죠. 포드가 메모를 멈추고 물었어요. 한국이 그런 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삼성과 애플의 협력, LG와 테슬라의 파트너십, 현대차와 유럽 업체들의 공동 개발까지 한국은 이미 동서양을 연결하는 기술 허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월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한국이 자연스럽게 그런 위치에 있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라와 정을 바라봤어요. 일본과 중국도 이런 협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요. 하라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일본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네요. 정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규모와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테고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드디어 대화가 가능해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다만 우리의 실력을 증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실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깊이 와닿았나 봅니다. 월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국도 그런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큰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에트로도 동의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유럽의 환경 기술이 만나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동남아 대표들도 연이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협력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경쟁을 넘어서서요. 정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중국도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을 원합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포드가 메모장에 뭔가 적더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중간 플레이어라고 평가했는데 완전히 틀렸네요.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인정받았거든요. 월시가 추가로 말했어요. 미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겠어요. 지원하는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국은 언제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라와 정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피에트로가 정리했어요. 결국 기업들의 선택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숫자로는 알 수 없는 진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포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은 크기가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나라네요. 그리고 그 질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가치가 인정받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실력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미래를 제시할 차례였어요.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포드는 계속 메모를 적고 있었고 월시와 피에트로는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하라와 쩡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요. 따자 기술협력연합을 제안합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협력은 양자 간에 이뤄졌어요. 미국, 한국, 유럽, 한국, 동남아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월시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가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각국이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보여줬어요. 미국은 설계와 소프트웨어, 한국은 제조와 시스템 통합, 유럽은 소재와 환경기술, 동남아는 조립과 물류를 담당하는 식으로요. 피에트로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핵심은 상호 의존이 아니라 상호 보완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각국이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구조죠. 포드가 메모를 멈추고 물었어요. 한국이 그런 협력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삼성과 애플의 협력, LG와 테슬라의 파트너십, 현대차와 유럽 업체들의 공동 개발까지 한국은 이미 동서양을 연결하는 기술 허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월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한국이 자연스럽게 그런 위치에 있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라와 쩡을 바라봤어요. 일본과 중국도 이런 협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요. 하라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일본의 소재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네요. 쩡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규모와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테고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드디어 대화가 가능해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다만 우리의 실력을 증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실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깊이 와닿았나 봅니다. 월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국도 그런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큰 혁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에트로도 동의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유럽의 환경 기술이 만나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동남아 대표들도 연이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협력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경쟁을 넘어서서요. 쩡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중국도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원합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포드가 메모장에 뭔가 적더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깨달은 건 이 동맹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강국이란 다른 나라를 눌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뿌듯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크기가 아니라 질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압박이 아니라 신뢰로 승부하는 나라. 그것이 제가 본 진짜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